가까이. 자,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아래 페이지 어떻게 내려가죠? 스페이스. 예,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페이지 넘길 때. 이거? 페이지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예, 됐구나. 예, 네.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해상법 이론과 그리고 제가 판례 7개를 골라봤습니다. 컨테이너 봉인이 이 탈락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을 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단서가 된다는 거. 그다음 유명한 세월호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또 세월호의 선박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 과다한 컨테이너 지체료는 감액할 수 있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리고 운송인이 그 재위탁, 재운송을 했을 때 그 제척기간 타임벌을 3개월 연장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항공운송에 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또 항공운송이 지연됐을 때 연착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반된 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휴대폰을 통관해서 폐기했을 때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그런 판례. 그리고 외국 선원, 필리핀 선원이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저질렀는데 이 조약에 따라서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 케이스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국 판결의 승인에 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해상운송인의 의무는 가장 큰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압능력 주의 의무, 상법 제794조인데요. 운송인은 선박이 출발할 때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과 장비와 비품을 선박에 완비할 것, 선창과 냉장실을 운송에 적합한 상태로 할 것. 이것을 감압능력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큰 의무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입니다. 상법 795조인데요. 운송인은 자기나 선원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운송, 보관, 양육, 인도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책임을 집니다. 그 입증할 책임은 운송인이 지게 됩니다. 해상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해과실 면책인데요. 상법 795조 2항입니다. 운송인은 선장이나 선원, 그리고 도선사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선박을 운행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는 거죠. 해상법의 그 고유성을 감안한 원칙입니다. 반대로 상사과실은 운송물에 대한 과실입니다. 운송물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항해과실, 상사과실 이분론이라고 하죠. 또 다른 해상법의 특징은 화재 면책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생긴 운송물의 손해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법 795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실화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하고 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이런 뜻입니다. 해상운송인은 광범위하게 면책사유를 인정받습니다. 해상에서의 위험이나 사고, 예를 들어서 황천, 거친 바다로 인한 사고, 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네 번째로 해적행위, 재판상 압류, 검역상 제한, 이 코로나로 인한 제한도 포함되겠죠. 그다음 운송물의 포장 불충분,
또 운송물의 특수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상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 796조죠. 해상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특혜 중에 큰 거 두 개가 6번 포장당 책임 제한과 7번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입니다. 포장당 책임 제한은 이 운송인이 어떤 운송물에 대해서 사고를 냈을 때 운송물이 포장당 110만 원, 666.67 SDR입니다. SDR은 특별 인출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인데 우리 상법에서는 계산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SDR은 지금 현재 1626원입니다. 또는 운송물이 중량 1kg당 3,300원, 이 SDR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특혜죠. 예를 들어서 운송인이 어떤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그 운송물이 10개 포장이었습니다. 그럼 무게는 5,000kg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당 110만 원, 10 곱하기 110은 1,100만 원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중량당 책임 제한 5,000kg 곱하기 3,300원, 그렇게 하면 1,650만 원이 나오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1,650만 원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운송인은 1,650만 원으로 자기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손해가 1억 원 어치가 발생하더라도 큰 특혜인 거죠. 다만 운송으로 가는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때는 포장당 책임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포장당 책임 제한 배제 사유라고 하는데 이 배제 사유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국제조약에서 나온 문구인데 이 문구가 해상법 전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럼 7번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우리 상법에도 있지만 1976년 런던 조약과 이것을 개정한 1996년 개정의정서가 우리 상법의 기본 흐름입니다. 이건 아무리 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호 사고 이렇게 거의 뭐 선박이 침몰하거나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일정 금액으로 해상운송인은 자기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큰 특혜죠. 여객이 사망상해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제한했냐면 그 선박의 여객 정원 곱하기 17만 5천 SDR입니다. 이건 약 2.8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약 2.8억 원, 2억 8천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가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배는 280억 원을 한도로 자기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물적 손해, 뭐 화물 손해라든가 다른 여객 손해 말고 이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둘이 다 한꺼번에 생겼을 때 그때는 따로따로 책임 제한 기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객에 대해서 또 화물에 대해서. 자, 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죠. 500톤 이하의 작은 선박에 대한 2억 7천만 원으로 자기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3만 톤급의 선박은 약 82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7만 톤급의 선박은 약 164억 원으로 자기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만 톤급일 때는 204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자세히 보면 그 증가되는 추세가 이게 둔화됩니다. 그거를 원문에서는 슬라이딩 스케일, 체감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선주가 지나친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4가지 채권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선원의 임금. 이 선원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두 번째로는 해난 구조료와
공동회선 분담금. 이것들은 그 항해를 위한 공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전통적인 채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유류오염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유류오염 그 협약이 별도의 기금을 책임 제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책임 경감 금지. 상법 799조 보면 아주 중요한 규정 세 가지가 있죠. 가망 능력, 운송물 주의 의무, 포장당 책임 제한에 어떤 상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더 낮게 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에 설사 나 운송인은 가망 능력을 지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포장당 책임 제한을 아까 667 SDR이라고 했는데 한 포장당 500 SDR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놔도 그 천하증권 조항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실무상 수화인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수령을 게을리할 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수화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저마다 수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수화인이 난 운송물 못 받겠다. 운송물 수령을 거부할 때 아주 선장이 난처해지죠. 이때 선장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관이나 관청이 허가를 받은 것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다음 항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선박 소유자가 이러한 특권들을 갖고 있다면 거기 맞서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박우선 특권입니다. 선박우선 특권은 몇 가지 채권에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채권이기 때문에요. 제1순위는 채권자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도선료, 예손료 이것들은 제1순위로 선박우선 특권을 가집니다. 제2순위는 선원임금 채권입니다. 3순위는 해난 구조를 했을 때 구조자가 가지는 구조력 채권. 예를 들어 세월호가 침몰하려고 할 때 그때 해경이 구조를 할 때 채권 발생했어요. 그런 채권들. 또 공동회선 분담금 채권. 이것들이 3순위입니다. 공동회선이라는 것은 선박이 항해를 하다가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그 항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든가 이런 행위를 공동회선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선박과 적하는 그 손해를 골고루 분담해야 되죠. 그것을 공동회선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3번 채권은 이 공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박우선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위는 선박 충돌로 인한 채권입니다. 선박 충돌 피해자가 가지는 채권, 또 항만 같은 항해시설, 부위라든가 이런 항해시설 손해채권, 그 다음에 선원이나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가지는 채권, 이것이 4순위 선박우선 특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우선 특권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대개 한 4가지 선박우선 특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우선의 특권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 추급권이 있습니다. 선박 소유권이 누가 또 옮기더라도 여전히 가집니다. A 선주가 선박을 갖고 있을 때 자, 선원들이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선원 임금은 A 선주에 대해서 선박우선 특권을 행사할 수 있죠.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A 선주가 B 선주한테 선박을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그 선원 임금 채권은 여전히 그 B 선주에 대해서 선박 경멸할 수 있는 겁니다. 선박우선 특권의 효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박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의 저당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시효가 있어서 선박우선 특권이 생긴 날부터 1년 내에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선을 해서 그 도선료 받을 것이 있으면 1년 내에 선박우선 특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 제척기간, 타임바라고 하죠. 운송인이 화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또 화주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해야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이거를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선계약이 있죠. 용선계약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이 있죠. 항해용선은 주로 원자재 같은 거죠. 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이런 것들을 특정 항해를 목적으로 선원이 탄 선박을 제공하고 선박 소유자가 제공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일단 선박의 선적이 준비되면 선적 준비를 완료 통지해야 됩니다. 영어로 Notice of Readiness, NOR이라고 하죠. 그래야 비로소 이 선적 기간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선주의 용선자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는 아까 말씀드린 1년과 달라서 2년입니다. 2년간 역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기용선, 볼타임 차트 타임, 볼타임 타임 차터, 뉴 프로듀스 타임 차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정기용선 계약인데 일정 기간, 보통 1년이죠. 일정 기간 동안 용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용선자는 선장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도 선박 소유자와 같은 권리 의무를 집니다. 선체용선, 과거에는 나용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빈 선박을 주는 겁니다. 선박 소유자가 텅 빈 선박을 용선자한테 주고 용선자가 비로소 선원도 고용하고 물자도 대고 해서 선박을 관리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받게 되죠. 역시 2년간 제척기간, 권리 의무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상법 854조를 보면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이 수령하거나 선적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 기재는 정말 중요하죠. 다만 송하인이 실은 이런 화물을 수령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면은 그것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추정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판례.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됐을 때, 자, 2심을 서울중앙지법이 2015년에 선고했습니다. 3심은 대법원이 2019년에 선고했습니다. 원고 및 상고인은 우리나라 보험회사였습니다. 피고 및 피상고인은 B 중국 유명 해운사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원고가 주식회사 한진과 피보험자 한진, 보험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년간, 담보위험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 한진의 고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적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입자 대한항공은 네덜란드 수출상 2위로부터 냉동 돼지고기를 수입하기로 하고 한진과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진은 화물의 실제 운송을 위해서 현지 대리인 지를 통해서 피고인 중국 선사 B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수출상 2위는 중국 선사 B가 제공한 냉동 컨테이너 안에 돼지고기를 9개 팔레트에 적재하고 봉인했습니다. 컨테이너는 2010년 10월 11일 로테르담 B 선사의 컨테이너 야드에 이동된 후 B가 운행하는 한진 세전호에 선적되었습니다. 아마도 한진해운과 공동 운항을 했을 겁니다. 중국 선사 B는 송하인은 한진의 대리인, 수하인은 한진, 선박명 한진 세전호, 선적항 로테르담, 양하항 부산,
송하인이 직접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어 봉인함이라고 기재한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했습니다. 한진은 현지 대리인 지 명의로, 송하인은 네덜란드 수출상 E, 수하인은 대한항공, 선화증권을 발행했습니다. 2010년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역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봉인 탈락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진의 대리인은 부산항 동물검역 사무실에서 검역 담당관에게 내용물 확인을 위한 컨테이너의 개봉과 검역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역 담당관은 봉인 탈락은 검역 통과 불가사유고 그 당시 유행 중인 구제역 때문에 컨테이너를 개봉하는 순간 내용물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국립수의과검역원은 돼지고기가 수입 조건에 위배돼서 검역에 불합격되었음을 알렸고 돼지고기는 소각되었습니다. 보험자 원고는 한진에게 적하보험금 5,8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운송인인 피고 B 중국 선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관할이었습니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한국 법원에 관할 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분쟁은 중국법에 따라 상해 해사법원이나 중국 다른 해사법원 관할로 한다. 그래서 중국 선사의 피고는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할권이 없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려면 첫째, 그 사건이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지정된 외국 법원이 외국법상 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외국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그걸 덧붙이기를 전속적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인 경우 그 관할 합의는 공소양속에 반하는 법률 행위다.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중국 법원과 이 사건은 그렇게 관련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피고 주소지가 중국이라는 점 정도였습니다. 25번이 중시한 것은 첫째, 수입자인 대한항공과 운송인 한진이 한국 회사다. 둘째, 한국이 의무 이행지 또는 불법 이행지여서 한진과 피고 간에, 그러니까 화주와 운송인 간에 화물 운송 분쟁에 대해서 법정 관할을 가진다. 셋째,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증거 방법이 거의 다 한국에 있다. 넷째, B 선사가 세계적인 해운업체로서 한국에서 소송을 수행해도 큰 부담이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상해 해사법원 전속관할 합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법정 관할에 덧붙여서 당사자가 합의한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 합의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중국법이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2심 법원이 중국법을 적용한 반면 대법원은 한국법을 적용했습니다. 2심에서는 중국법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 B 중국 선사가 승소했습니다. B 선사가 발행한 해상 화물 운송장에는 화물이 화주에게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면책된다. 해상 화물 운송장에 의하면 모든 분쟁은 중국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재운송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운송인이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재운송인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국법에 의하면 운송인이 화주와 합의한 날
또는 소장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재운송인, 이 사건에서는 B 중국 선사를 말하는 거죠. 한테 구상 청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 90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3월 원고가 한진한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 운송인 한진과 화주 대한항공이 합의를 했겠죠. 문제의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3월 13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각하를 했습니다. 원고 한국보험회사가 패소를 한 거죠.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국제사법에 따라 중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 또 행해진 곳에는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제가 수없는 판례에서 이런 불법행위지는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한다. 이런 법원의 논리를 받고 그걸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탈락된 것이 확인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한국이죠. 또 이로 인해 침해된 화주의 법익 소재지도 역시 한국입니다. 따라서 원고 한국보험사가 대위하는 한진의 피고 B 중국 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적용 복구는 한국법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상법 814조는 이렇게 하고 있죠. 운송인의 채무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단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합의로 제척기간을 연장했는지를 심리해야 된다. 2심 법원은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선화증권에 외국법을 적용한다. 이런 일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화 됐으니까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게 한국인이고 우리 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법원은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컨테이너 봉인 번호의 탈락이 부산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우리에게 중국 해상법은 아직 낯섭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화주와 선사가 중국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국 선화증권에는 대개 중국 해사법원 관할 조항이 있죠. 또 중국 해상법 적용 조항도 있습니다. 이 여부는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세월호 사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년 선고사건입니다. 원고는 228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청해진 회원입니다. 원고가 승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 지금 항소 진행 중입니다. 2014년 진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해양경찰관인 경비정 313호 정장이 현장 도착 이전에 세월호와 교신했으면 좋았을 걸 교신하지 않아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승객 퇴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비정 정장의 고용주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운송인인 청해진 해운은 화물을 과적했고 화물 묶은 것,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멋대로 퇴선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해상운송인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은 그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국가적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본인은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부모 4천만 원, 자녀 2천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했죠. 거기에 대해서 선박보험금을 청구 못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17년 피고보험회사가 승소했습니다. 2심 서울고법 2018년 역시 피고보험자 승소, 항소기각. 자, 원고 및 항소인은 한국산업은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선박에 대한 권리를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한 것 같습니다. 피고 및 피항소인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 해운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과 선체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세월호는 평형수, 연료유를 보건성을 가지는 기준인 1077톤보다 적게 적재했어요. 반면에 화물은 보건성을 가지는 기준인 것보다 1065톤이나 많은 2142톤을 적재했습니다. 과적을 한 거죠. 또 화물을 적절히 묶지 않고 인천항을 출항했어요. 제주도를 향해 가던 중에 4월 16일 08시 진도해상에서 화물 과적 및 부실고박으로 횡경사 옆으로 기울어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보근력을 상실해서 10시 17분 침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선체보험금 77억 원과 공제금 36억 원을 보험회사한테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주장하기를 침몰사고는 세월호의 증축 개축공사, 과적, 부실 고박으로 인한 감양능력 결여로 발생한 것이다.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상무, 해무총괄이사는 감양능력 결여의 원인과 그로 인해 감양능력이 결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보험자의 악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는 면책된다. 1심 중앙지법 판결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감항능력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자, 면책되려면 피보험자의 악의란 것은 피보험자, 즉 청해진 해운이 감항능력 결여의 원인뿐 아니라 원인된 사실로 인해 선박이 통상적인 해상 위험을 견뎌낼 수 없는 것, 즉 감항능력 결여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감항능력 없음을 적극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감항능력이 없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갖추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포함한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으로 감항능력이 결여됐고 이러한 감항능력 결여와 침몰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대표이사는 경영 전반을 총괄했고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부서별 업무를 총괄했다. 해무총괄이사는 운항의 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했다. 세월호는 2012년부터 증개축 공사를 해서 무게중심이 51cm 상승했다. 또 보건성을 유지하려면 적재 함유를 1300톤 줄이고 평형수를 1400톤 증가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증개축으로 좌우가 달라져서 좌우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무총괄이사는 이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고 이전에도 제주에서 출항하려다가 풍압 때문에 부두를 떠나지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청해진해운 제주본부는 구조 변경으로 선박 무게중심이 이동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사고 경위서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도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의 또 다른 선박이 과적으로 출항 통지를 받자 상무이사가 욕을 하면서 선장한테 빨리 가! 그 출항을 강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악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피보험자 청해진 해운의 악이다. 따라서 면책된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고법도 마찬가지 결론을 냈는데 추가한 것 보면은 마지막에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침수 가능 구역의 개구보가 열려 있었다. 이거 역시 가망능력 결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과연 악의 주체는 누구냐? 원고 산업은행은 주장하기를 청해진 해운은 유병헌 일가 소유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유병헌 회장이 했고 대표이사 상무이사는 해운업도 모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 법원은 그룹 회장이라 하더라도 개별 선박의 입출항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표이사, 상무이사, 해무총괄이사가 가망능력 주임이 주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최근에 컨테이너 디머리지, 지체료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과다한 컨테이너 지체료를 감행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원고 및 참고인은 골드스타 라인이었습니다. 운송인이죠. 피고 및 참고인은 세진중공업 송하인이었습니다. 원고 골드는 홍콩 선사고 피고 세진은 한국 제조회사입니다. 우성해운이 골드해운을 대리해서 선화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선화증권에 의하면 송하인 세진, 수하인 바라티 조선소, 운송인 골드였고 조선기저제를 부산에서 인도까지 운송했습니다. 골드는 화물을 선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하인 세진은 운송주선업자 글로벌을 통해서 선화증권을 받아서 수하인 조선소에 선달했습니다. 골드는 화물을 인도까지 운송했고 4월 30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수하인이 물건을 받지 않아서 물건을 골드가 컨테이너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하인이 화물 수령을 지체해서 컨테이너 지처료, 컨테이너 디머리지 또는 컨테이너 차지가 발생했다. 컨테이너 47개를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쓸 수 없었다. 선화증권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연대 책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송하인은 세진이 수하인 대신 컨테이너 지체를 내야 된다. 컨테이너 지체료는 골드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컨테이너 한 대당 양육 후 5일까지는 무료, 6일부터 12일까지는 1일당 26불, 13일부터 19일까지는 36불, 20일부터 26일까지는 45불, 20일 이후 97불. 총 160만 불, 19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체료가 발생됐습니다. 1심 울산지법은 원고가 30% 승소했습니다. 이 골드가 주장하는 지체율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다만 원송인과 화주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운송인과 화주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한 동기, 채무액과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거래 관행, 계약 위반 경위를 참작한다. 손해배상 예정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공정을 잃는 결과라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해상운송약관을 골드가 일방적으로 작성했고 지체율도 골드가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운송인인 골드가 화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송하인이 세진은 적극 관여할 길이 없었다. 세진이 운임을 8,500만 원 지급했는데 그중 얼마가 골드에게 지급됐는지 모른다. 골드가 컨테이너 빌리는 비용을 고려할 때 19억 원은 과다하다. 30%인 6억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 송하인 책임을 더 줄여서 20%인 3억 6천만 지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입장은 운송인 골드는
수화인이 수령을 안 했다면 화물을 공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적으로 매매하거나 공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체율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격히 터무니없이 증가된다. 또 골드가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못했다. 이런 근거를 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1, 2심이 받아들여졌고요. 예정된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많아서 운송인이 이익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운송을 재위탁한 운송인은 타임바가 3개월 연장됩니다. 대법원 2008년 18년 선고.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피고는 제1산업기계, 계약운송인입니다. 또 피고 보조 참가인은 KNT, 실제운송인입니다.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자, 계약인상인이 출전 부분입니다. 계약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 실제운송인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주와 계약운송인이 클레임을 합의한 후에 합의금을 지급한 계약운송인이 제3자인 실제운송인에게 다시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3개월 기간을 준다. 그런 판결입니다. 내용을 보면 송하인 현대로텀은 포드인도에게 프레스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운송을 현대글로비스에 위탁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운송인인 피고 제1과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현대해상은 현대글로비스와 화물에 대해서 배상 책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운송인인 KNT는 송하인 현대로템, 수하인 포드인도인 산하주권을 발행했습니다. 화물이 선적돼서 인도에 도착했는데 하역 작업 중에 세계 포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송하인 현대로템은 현대해상 적합보험에 가입했고 적합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은 구상권을 운송인인 현대글로비스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와 2016년 타임바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현대해상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5천만 원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해상은 현대글로비스의 배상 책임자 지위에서 현대로템의 적합보험자인 자기에게 배상 책임 보험금 4,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즉 현대해상은 배상 책임자인 동시에 적합보험자였습니다. 피고 제1은 주장하기를 나는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 주선인이다. 그 책임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제1이 현대글로비스와 복합운송계약서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 운송인이다.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운송인인 현대글로비스는 송하인인 현대로탄과 합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한 후 손해배상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년 11월 원고 현대해상이 피고 제1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유효한 소송인 것입니다. 다만 과실상계를 2심이 번복했습니다. 피고 제1은 내가 직접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KNT에게 운송을 재위탁했고 사고는 하역증 발생했는데 나는 인도 하역사를 관리 통제하기 힘들어서 내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1심 그걸 받아들여서 70%만 책임져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그 같은 사정은 원고와 관련이 없는 피고 제1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 달리 원고 과실을 참작할 이유가 없다. 라는 이유로 피고 제1의 책임을 100% 인정했습니다. 자, 항공운송을 보면 여객운송, 여객 1인당 2억 원 이하로는 책임 전환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1인당 3억 원은 가능합니다. 항공 연착했을 때 연착 책임을 집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방지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연착의 책임 한도는 1인당 800만 원입니다. 또 수화물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1인당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여객이 이 비싼 화물입니다. 특별히 신고했을 때는 그 신고 가격까지 책임집니다. 다만 운송인이 고의 또는 손해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결과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무제한 책임집니다. 자, 항공 물건 운송 역시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운송인의 결함이 있거나 구적처럼 포장을 했거나 전쟁 폭동, 출입국 검역, 불가항력 이때 항공 운송에는 면책됩니다. 책임 한도는 운송물 항공 운송 1kg당 3만 원. 단 출발지, 도착지,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일 때는 운송물 1kg당 24,000원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자, 항공 지연됐을 때 빈번히 발생하죠. 두 판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법 판례는 대한항공을 면책시켰습니다. 자, 원고 50명과 대한항공은 말레이시아와 서울을 왕복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1월 22일 23시 코타키나발루 출발 예정 항공기에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했으나 엔진 이상으로 코타키나발루로 회항했고 비행기 엔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서 하루 늦게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15시간 늦게 출발했고 하루 늦게 인천에 도착했으니 정신적 손해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해라. 소송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한항공을 면책시켰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고 발생 2월 전 15개월마다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정밀 점검하는 C체크를 실시했고 사고 20일 전 400시간마다 실시하는 A체크를 실시해서나 문제없었다. 문제의 비행기는 과거에도 엔진의 결함이 없었다. 사고 후에 엔진 제작사가 공기 흐름 안내 장치에 금속 재질과 냉각 효율에 설계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코타키나발루 지점장은 회항 보고 즉시 시내 호텔을 수배하고 호텔까지 이동 차량을 준비했으며 출입국 관리소에 재입국 수속 간소화를 요청했다. 그 승객들이 신속하게 5성급 호텔에 수속할 수 있었다. 피고가 정비를 완벽히 수행해도 방지할 수 없는 설계 결함 사고였다. 대한항공은 통제 불능이었다. 대한항공은 코타키나발루에 대체 비행기를 항상 대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반면에 2019년 서울 동부지법은 연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0명이 필리핀 에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원고가 이겼습니다. 원피고는 필리핀 칼리브 왕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에 오기로 항공기는 인천에 오기 전에 필리핀 국내 운송에 무려 4번이나 투입되었고 많이 연착되었습니다. 13시 50분 필리핀 타클로반 출발해서 마닐라 도착했는데 실제로 20분 지연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케줄도 지연돼서 1시간 43분 지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정은 2시간 지연, 네 번째는 2시간 43분, 다섯 번째 일정은 총 9시간 1분 지연, 여섯 번째는 역시 또 늦어서 8시간 30분 연착됐습니다. 그래서 05시 14분 승객들에게 출발 시각이 14시로 변경되었음을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 승객들은 지연 사실은 모르고 예정 시각에 맞춰서 새벽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8시간 대기해야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항공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으면서 항공사는 승객들이 인천공항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자, 칼리브 출발 예정이 이미 2시간 40분 지연됐다면 그 현지에서 3시부터 9시까지 활주로 통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추가 지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인당 3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최대한 신속히 고지해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기회를 주고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위 투입, 호텔 숙박, 교통편, 식사 제공을 한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도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세관 휴대폰 폐기에 대해서 운송이 면책된 사례. 사건을 보면 원고는 휴대전화 수리 및 도소매업 업자고 피고는 운송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갤럭시 새 액정 50개, 중고 액정 46개, 갤럭시 노트 중고 액정 46개, S3 새 액정 40개를 중국 선전으로 운송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역시 운송업체인 C에게 운송을 의뢰했고 C는 항공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중국 세관은 휴대 액정이 중고 물품으로 보인다며 통관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자 액정을 폐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운송인이니까 뭐 운송 제대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손해액은 수입상이 수출상한테 매입하는 가격이겠죠. 약 2,19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 운송인은 이 휴대폰이 고가물이어서 면책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2심도 원고 수출상이 승소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두 가지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운송계약은 밀수품 운반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다. 근데 법원은 그런 밀수품이라는 것이 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불가항력인가? 자, 피고 운송인은 이 세 건의 폐기 처분이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대법원의 논리를 보죠. 항공운송인은 항공운송인 중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멸실된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 행위로 발생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은 중국 세관이 통관 보유 후에 폐기된 것으로 항공물 멸실 책임에 대한 면책 사유에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심 법인이 그것을 그렇게 검토 안 했기 때문에 파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인데요. 공회에서 외국 선언에 대해서 형사 관할권이 없다는 판례. 자, 유료오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2명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라이베리아 국적산의 2등 항해사, 피고인 B는 조타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항해 중에 전방 경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앞에 어선이 멈춰 있는 걸로 오판하고 항해사한테 제대로 보고 안 했고요. 2등 항해사는 역시 경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충돌을 해서 앞에 어선을 들이받아서 기름을 유출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료오염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 후도주,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심 부산지방법원은 재판권이 없다. 이런 근거였습니다. 사고 발생지는 우리 영이 바뀌어서 공해다. 1926년 어떤 사건에서 프랑스 선박이 터키 선박과 공해상에서 충돌했는데 터키인들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선박이 터키에 들어가자 터키 정부가 이 프랑스인 선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프랑스는 자기 나라의 재판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선박의 본국인 터키도 재판권 가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국주의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양법 협약이 발효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 귀국만 재판권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는 여기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특히 2번을 보면 해양법 협약의 입법 취지는 선박선사의 정상적 항해에 대한 연안국의 불합리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도주 선박제는 정상적인 항해에 일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4번 필리핀은 제대로 재판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고법도 역시 재판권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논리는 해양법 협약은 선박 충돌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가해 선박의 귀국과 선장의 국적국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박 충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구호의무 위반 도주에 대한 형사 책임만 해양법 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어하기 어렵다. 공해상 선박 충돌 후 도주 혐의로 우리나라가 형사 해체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 또 도주 선박제는 귀국주의를 바꿀 만큼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해양법 협약을 무리하게 축소 해석하면 세계적 흐름에 반한다. 이 사건은 컨테이너선이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선을 충돌해서 우리나라 선원 2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고 도주한 아주 질이 나쁜 사건이죠. 선박도주는 제 생각에는 해적, 해성 테러, 해양 오염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은 해양법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해자 필리핀 선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을 인정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망사고 뺑소니와 같이 고의적인 상황은 단순한 항해에 관련된 사고의 예외로 봐서 대한민국에서 형사판을 진행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긴 그런 아쉬운 판결입니다. 자,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걸 집행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 판결이 확정 판결해야 하고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어야 되고 그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그 나라도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할 것. 이것이 요건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김현 회장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